안녕하세요. 17강 미디어 효과론 부분을 맡은 여미주입니다. 17강은 영국의 미디어학자인 데이비드 건틀릿의 논문인 미디어 효과 이론에 관한 10가지 오류를 담고 있습니다. 건틀릿은 미디어 효과 이론과 그 모델을 그만의 비형식적인 구조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의 입장에서 효과론을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 미국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는 주동자들이 유명 락스타인 마릴린 맨슨의 팬이었다는 이유로 그들의 음악이 원인으로 지목당했습니다. 또 1993년 리버풀의 보틀스트랜드 쇼핑몰에서 잔혹한 살인을 한 11살의 두 아이가 피해자 얼굴에 파란색 페인트를 뿌렸다는 이유로 척키3라는 영화가 원인으로 지목당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미디어 효과에 대한 토론에 불을 지펴 결국 1994년 데이비드 엘슨 장관은 형사적 사법 제도로 아이들로부터 영상물을 통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두 사건은 미디어를 강하게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지지자들의 대표적인 근거 사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도 아리스토텔레스는 서민의 지위를 떨어뜨린다며 시라는 미디어를 경계했던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문화가 존재하는 한 그 효과에 대한 걱정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미디어 효과에 대한 토론은 미디어가 사회에서 맡고 있는 역할에 대한 특히 부정적인 가정과 관련되어 발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가장 큰 우려를 가지고 미디어의 효과는 연구되었습니다. 마리 윈이나 네일 포스트만 같이 미디어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학자들은 아이들의 TV 사용은 약물 중독과 같으며 미디어가 사람들을 사회의 중요한 것으로부터 이탈하게 하고 결국 국가 전체가 TV광이 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이런 다소 인터넷과 뉴미디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주장들과 달리 또 다른 많은 학자들은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아이들의 미디어 소통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디어 효과에 대한 토론은 미디어 속 특정 장면 뒤에 있는 의도를 파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건틀릿은 서문의 노트를 통해 계속된 미디어 효과에 대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대중 미디어 소비와 그들의 태도가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많이 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연구자들은 전문적인 관중과 일반적인 대중을 모두 예외적인 것으로 보고 미디어 효과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미디어 효과 연구를 관찰하고 분석해 얻은 건틀릿의 두 가지 결론은 첫째, 60년 동안 상당한 연구를 했는데도 미디어와 개인의 태도 간의 영향을 확실하게 밝혀내지 못했다면 더 이상 찾을 것이 없다. 둘째, 미디어 효과 연구의 대중미디어, 관중, 사회 간의 방향이 계속적으로 잘못 설정되어 왔다. 건틀릿은 매스미디어가 직접적으로, 합리적으로 태도에 확실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의 연구를 효과라고 부릅니다. 건틀릿의 첫 번째 지적은 효과 모델이 사회적 문제를 역방향으로 비판한다입니다. 원래 사회과학적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폭력과 같은 사회적 연구를 연구할 때 그 문제에서 시작하여 원인을 찾기 위해 참고 문헌과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그들의 배경과 생활태도 등을 명확히 설명해 나갑니다. 하지만 미디어 효과 연구에서는 미디어라는 의미의 원인을 두고 그곳에서 시작하여 사회적 문제를 역방향으로 접근합니다. 범죄학자는 범죄와 폭력을 설명할 때 사회적 요인을 통해 이를 설명합니다. 범죄학자인 헤겔과 뉴번은 1994년 폭력적인 청소년 78명과 평범한 학생 500명을 인터뷰하고 관찰하며 비교했는데 그 결과 그저 TV나 비디오를 상대적으로 적게 보는 아이들은 기술 접근과 특정 폭력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적으며 불쾌하지 않은 것을 선호한다는 것, 그것만을 알아냈습니다. 이는 미디어와 그 효과에 대한 연구의 결론과는 꽤나 다릅니다. 미디어 효과를 연구하는 브라운과 펜넬은 1998년
영국에서 어린 범죄자 관찰 연구를 하면서 그들이 평소에 매일 보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지 않고 폭력 미디어를 처음부터 보여주는 방법론적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처럼 효과 연구에서는 전형적인 미디어 풍자적 시각과 선입견을 가지고 미디어를 바라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역방향 접근의 오류는 사회보다 개인에 집중하는 잘못에서 기인합니다. 일부 편협한 개인주의 심리학자는 미디어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오류는 효과 모델에서 어린이를 부적절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잘못된 개인주의적 심리학 분석이 효과 연구에서의 아이들을 적용하는 방식에 연결되고 있습니다. 사회학에서는 유소년기를 다양한 시대의 사회에 따라 또 다양한 태도, 전통, 의식 등으로 구분되는 사회적 구성주의 작용으로 보지만 발달 심리학의 피아젯은 위계적인 발달 단계를 통해 유소년기를 정의합니다. 어른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만 그 전까지의 유소년기는 무능력하다고 보는 것이죠. 이러한 사고가 적용되어 어린이는 성인이 아닌 기타 그룹이며 이상한, 논외로 취급되어 아이들의 연구 결과는 어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간주해버립니다. 이러한 사고는 1993년 크리스틴 그리핀이 학술 연구 속 아이들을 향한 특정 시각에 대해 진행한 연구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심리학자가 진행하는 연구를 녹화해 분석했는데 여기서 피해자 책임 경향이 밝혀졌습니다. 연구자들은 사회 문제를 어린 사람의 결핍이나 부족함의 결과로 치부해버리고 지배관계의 구조적 불평등 같은 요소는 무시하며 젊은 층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개개인의 부족함이나 색, 가족, 문화적 배경뿐만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 특성 등에 집중해 실업이나 교육체계 실패의 원인을 여기서 찾으려 했습니다. 바로 이런 접근법이 심리학 중심의 효과 연구에 적용되어 어린이가 미디어의 서투른 피해자로 보이도록 노출해왔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의 대중매체 이해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 아이들이 지능적이고 냉소적으로 미디어를 이해하고 있고 그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이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효과 모델의 가정은 많이 알려진 보수적 이념에 의해 특징 지어진다입니다. 보수적 이념을 기반에 둔 미디어 효과 연구들은 현대 대중매체의 논란적인 면모를 부각시키고 사회 불안정의 요소로 지목합니다. 배양이론으로 유명한 미디어학자 조지 가브너도 미디어가 전문적으로 연출된 잔인하고 생생한 장면으로 온 가정을 흠뻑 적시고 있다고 표현하며 미디어의 폭력성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미국 기반의 폭력에 집중한 미디어 효과 연구는 미국 외에는 적용이 어려우며 화면 속 폭력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또 미카엘 맷데브와 같은 보수적 효과론자는 권력 대항적이고 반애국적 내용이 담긴 영화의 영향력을 우려했습니다. 이렇게 폭력에 대한 걱정과 정치적 의구심이 담긴 화면 미디어에 대한 우려를 엮는 것은 구시대적 선동에 불과하다고 건틀릿은 지적합니다. 미디어 효과 연구와 TV 폭력 내용을 분석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이러한 보수적 접근을 지속하게 합니다. 네 번째 건틀릿의 지적은 효과 이론은 이론의 연구 대상을 잘못 정의했다는 것입니다. 효과 연구들은 너무 간단한 방법론에 기초합니다. 바로 미디어 제작물이 당연히 반사회적이거나 친사회적일 것이라는 지나친 이데올로기적 가치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저 책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처럼 순수히 현실 세계의 행동 특성일 수 있는 것도 이러한 흑백 논리로 분류해버립니다. 특히 미디어 속 폭력은 자료가 되어 이론 속에서 그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살인과 마찬가지인 폭력이 됩니다. 그러나 미디어 효과 분야에서 발생하는 의심스러운 발견은 홀대를 받습니다.
5번째는 효과 모델은 인위적이고 피상적인 가설에 기초한다입니다. 미디어 효과를 연구하는 심층적인 사회학적 연구는 많은 돈과 시간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수적으로 열세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디어 효과 연구자들은 매우 인위적이고 간단한 연구들을 진행합니다. 연구자는 노출되어 있고 연구 대상자는 선별되었으며 맥락 없이 녹화된 화면을 시청해야 하는 말로만 자연스러운 상황의 실험이 이루어집니다. 그 속에 연구 대상자는 가상현실 속에서 게임을 한다고 느끼게 되지만 대인 상호작용이 불가능한 설문지는 응답자의 응답 속 발언, 행동, 태도가 바뀌지 않는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어버립니다. 하지만 1975년 보든이라는 학자는 연구자의 존재, 외모, 성별 등이 연구 대상자인 아이들의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를 냈죠. 그리고 6째, 효과 모델은 많은 경우 부적절한 방법론에 기초한다. 미디어 효과 분야에서 최고로 알려진 휴스먼, 에런과 동료들의 연구는 종적 연구였지만 도중에 연구 집단을 놓치기는 물론 다른 연구와 완전히 모순되는 결과를 해명하지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자신들의 후속 연구를 무시하고 미디어 효과가 아닌 타 연구들을 원인으로 제시하는 일관성도 없고 잘못도 인정하지 않는 연구를 내놓았지만 여전히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접근으로 밀라프스키, 캐슬러 등은 3년 동안 3,000명의 젊은이를 연구했지만 특별한 미디어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반 에브라나 반 브라운의 연구처럼 효과 모델 속 사례 연구들은 단순히 하나가 다른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는 잘못된 방법론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일관성과 근거도 부족한데 어떤 행동을 미디어 프로그램의 결과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7번째로 효과 모델은 선택적으로 폭력적 미디어를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4번째 오류에서 지적했듯이 이데올로기적으로 미디어를 분류해버리는 효과 모델은 같은 폭력도 미디어에 따라 다르게 비판합니다. 결국 처벌이나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는 반사회적 행동들, 즉 폭력에 대해서는 허구적 미디어에서만 비판을 하고 뉴스나 실질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해줍니다. 하지만 그들의 논리대로 허구적 미디어 속 반사회적 행동이 영향력을 가진다면 실제적 미디어 속에서도 비슷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8번째로 효과 모델은 다수의 우월성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제3자 효과로도 알려져 있는데 거의 모든 사람은 본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미디어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반사회적 행동에 연루되도록 한다고 느낀다고 효과 모델은 주장하죠. 하지만 여기서 여전히 다른 이를 규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효과 모델에서는 이 다른 사람을 어린이나 불안정한 개인으로 정의해버립니다. 조지 가브너와 동료들은 TV를 많이 보는 시청자는 평소 습관대로 TV를 시청했다 하더라도 마치 수동적이고 선택 능력과 비판 능력이 없는 것처럼 저술하여 다양한 TV 채널 가이드마저 무시했습니다. 9번째로 효과 모델은 미디어의 의미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환원주의적 가정들의 기초에서 특히 허구적인 미디어 폭력은 무조건 반사회적 행동을 촉진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주장에서는 첫째, 미디어가 정돈된 단 하나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둘째, 효과 모델의 지지자는 이 메시지를 식별하는 입장에 있다고 보는 이중 사기를 함축합니다. 그러나 이는 컨텐츠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의미를 무시한 주장이며 시청자들의 독자적인 해석 능력도 간과합니다. 마지막 10번째로 효과 모델이 이론에 바탕을 두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아직도 왜 사람들이 미디어를 모방한다고 주장하는지와 같은 충분히 공격받지 않은 질문들이 남아있으며 미디어 효과 이론은 탄탄한 이론에서부터 흔들립니다. 결국 데이비드 건틀릿은 미디어 효과론처럼 효과 모델 대신 더 다양한 관점에서 미디어 영향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너무 자명한 오류를 가진 전통적 방법론의 연구나 과도하게 단순화된 미디어 효과 담론을 자제하고 무시되던 개인과 미디어 간의 다양한 영향을 탐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 17강 염희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